라운딩 중 어딘가 넓은 러프 지역에 볼이 빠져서 카트로 이동했을 때가 문제였습니다. 주변의 캐디도 잠시 다른 곳을 다녀오는 상황이었고 뒷팀도 아직 거리가 있어서 바로 따라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풀숲으로 가려진 공간에 카트를 세우는 순간 그녀가 작정한 듯이 장난스럽게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 설마 여기서? 저는 긴장하며 물었지만 그녀는 웃음기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나 못 참겠어요. 한편으론 이게 말이 되나 싶으면서도 스릴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주변을 살폈고 정말로 당장 누군가 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재빨리 움직여 짧지만 강렬한 밀착 순간을 가졌습니다. 굳이 구체적인 몸의 묘사를 하지 않아도 그 위험하고 은밀한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짜릿함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갈 것입니다. 서로 미친 짓을 하는 거 아닐까 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심장 박동은 여행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날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미혼 남성입니다. 결혼을 못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자유로운 삶을 원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대 중반에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약간 받았지만 주로 투자와 사업, 아이디어를 통해 10년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을 쌓았습니다. 부동산, 해외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고 제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과 자유로운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골프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골프를 시작한 계기는 사업 때문이었죠.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필수 스킬로 배웠는데 점점 골프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이제는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취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으며 분위기가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골프를 치는 젊고 예쁜 여성들 중 상당수가 특정 업계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했습니다. 사업하는 남자로서 사람을 많이 만나봤고 상대방이 내 돈을 노리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존 기술이었죠. 골프장에서 하루 종일 함께 라운딩을 돌다 보면 상대의 성향이나 목적이 대강 보입니다. 특히 요즘은 SNS의 영향으로 골프를 배우는 여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직장인, 가정주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골프의 이미지가 고급스럽고 부자들이 하는 운동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골프에 대한 열정보다는 단순한 과시용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을 골프에 투자합니다. 한 팀이 4명으로 구성되는데 보통 남녀 2대2로 팀을 이룹니다. 저는 여러 개의 골프 밴드 모임에 가입되어 있어 팀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돈을 잘 쓴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여러 밴드장이나 모임장들이 저를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덕분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히 여성들과의 교류가 많아졌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난 여성들 중에는 진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골프를 통해 새로운 인맥을 만들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하루 종일 함께 라운딩을 돌며 마치 데이트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죠. 이렇게 여러 여성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여성들과 골프를 치며 친해졌고 그 관계가 단순한 운동 파트너에서 끝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한 명과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골프밴드 운영진 중 한 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2대2팀 매칭이 필요한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기존에 예약한 분들 중 몇 명이 빠져서 난감하거든요. 마침 특별한 일정도 없었기에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사실 골프밴드에 가입해 두면 이런 식으로 즉흥적인 라운드를 잡기가 쉬웠습니다. 당일 아침에 컨디션만 괜찮다면 언제든 필드에 나갈 수 있는 여유를 즐기는 편이었지요. 약속된 골프장에 도착해보니 저를 포함하여 4명이 한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중 처음 본 여성이 바로 진아였습니다.
팀 매칭을 담당한 운영진이 제게 귀띔하길 처음 나오는 분인데 스윙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성격도 밝은 편이래요라고 했는데 직접 마주하니 그 말이 전혀 과장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티오프 시간이 다가오자 클럽하우스 로비에서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먼저 도착해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긴 머리, 고급스러운 톤의 골프웨어, 과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키가 꽤 큰 편이라 그런지 옷맵시도 한결 돋보였습니다. 첫눈에 봐도 매력적인 외모였고 마치 골프웨어 브랜드의 모델처럼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녀의 차례가 되자 저는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치게 되었는데 편하게 땡땡라고 불러주세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던 다른 남성 참가자도 오늘 재미있게 쳐봅시다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날의 라운딩은 실력이 아닌 즐거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스코어 경쟁에 몰두하면 오히려 분위기가 딱딱해지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티잉 그라운드에 서기 전부터 천천히 치면서 즐기자는 이야기가 오갔고 모두 공감하는 듯했습니다. 전반 몇 홀을 돌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진아의 스윙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조금 불안정한 폼을 가지고 있었지만 힘 조절을 무작정 세게만 하지는 않았고 라운드 경험 자체는 어느 정도 있는 듯 보였습니다. 티샷에서 오른쪽으로 훅이 심하게 걸릴 때가 있었는데 본인도 그 부분이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티잉 구역에서 조언을 건네보았습니다. 백스윙 때 머리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 쓰시면 임팩트 순간에 훅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녀는 자존심 상하는 기색 없이 가볍게 웃으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연습은 많이 하는데 필드에선 잘 안 되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쇼트 퍼팅이나 피치샷을 할 때는 제가 자세를 교정해주기도 하고 그녀는 역시 필드에서 배워야 실력이 는다더니 이런 식으로 직접 교정받으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네요라며 즐거워했습니다. 라운드를 하다 보면 서로 몸 상태나 스윙 궤적, 그날의 컨디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마련이었고 이는 사람들 간의 거리를 좁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8홀을 모두 돌고 난 뒤 사람들이 클럽하우스에 모였습니다. 가벼운 맥주 한 잔을 곁들이며 즐거웠다는 후기를 주고받았고 진아 역시 오늘 날씨도 좋고 잘 알려주셔서 정말 유익한 라운드였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꽤나 환하고 밝아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칠 뒤에도 함께 골프를 치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살짝 용기를 내 연락처를 물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고 싶은데 연락처 좀 주시면 제가 자주 모임 참여하는 편이라 혹시 시간 맞으면 같이 치죠. 그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 번호를 건네주며 물론이죠. 저도 종종 나올 거예요라고 웃었습니다. 그날은 서로 집 방향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어 제가 차로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주로 골프 이야기와 일상의 소소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든가 평소 취미생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은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그녀에게서 의외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진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어떠세요? 밖에서 라운드를 잡긴 좀 어려워서 스크린 골프라도 어떨까 해서요.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연락을 할 텐데 이렇게 상대방이 먼저 요청해 주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흔쾌히 약속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시내에 있는 고급 스크린 골프장을 예약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몇 번 이용해 본 곳이었는데 시설이 깔끔하고 소파나 내부 인테리어가 편안해 오래 머무르기에도 좋았습니다. 진아가 도착하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며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이렇게 깔끔한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스크린 골프를 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마친 뒤 한 라운드 코스를 잡아 플레이했습니다. 연습장 화면과 실제 필드 코스를 번갈아가며 연습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스윙 교정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드레스 자세를 봐주면서 양발 간격을 조금 더 좁혀보세요라고 조언하자 그녀는 그러면 스윙 궤도가 조금 더 안정된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물으며 바로 자세를 수정해 보았습니다. 퍼팅 연습을 할 때면
서로 옆에 서서 스트로크 각도를 체크해 주거나 스윙할 때 어깨를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손으로 가볍게 잡아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성격이 꽤 밝아서 농담을 자주 던졌고 저는 그에 맞춰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 골프를 마치고 난 뒤 가까운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습니다. 내부가 고급스러웠고 와인 리스트도 나쁘지 않은 곳이었지요. 스테이크부터 파스타, 샐러드까지 차례로 나오는 모습에 그녀는 연신 사진을 찍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와인잔을 들어 주말에 같이 골프 칠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도 골프 모임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편한 분을 만나니 정말 다행이네요라고 화답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주고받칠 때마다 어느새 우리 사이에 묘한 텐션과 친밀함이 싹 트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와인 한두 잔이 추가되면서 알코올 기운이 살짝 돌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 팔을 툭툭 치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그때 필드에서 헤매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웃겨요. 계속 오른쪽으로만 공이 날아가서 결국 해저드에 빠졌던 거 하면서 본인 에피소드를 과장되게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함께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조만간 실력이 부쩍 늘 것 같아요. 그러다 불쑥 그녀가 다음에는 필드로 다시 나가볼까요? 지방에 괜찮은 골프장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가서 하루 묵고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하루 묵고 온다는 표현에 가슴이 조금 뛰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요즘 리조트형 골프장이 시설도 훌륭하던데요. 그리고는 어쩐지 서로가 그 묵고 간다는 말의 함의를 알고 있다는 듯 살짝 시선을 맞추고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후로 2주쯤 지났을 때 저는 기존에 알고 지내던 골프 모임, 사람들과 함께 지방 리조트형 골프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모임은 보통 주말에 1박 2일로 골프를 즐기곤 했는데 숙박도 괜찮고 식사도 맛있기로 유명했습니다. 마침 자리가 생겨서 저는 진아에게 혹시 주말에 괜찮으면 같이 갈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좋습니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기도 했어요라며 수락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아침 일찍 진아의 집 근처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녀가 골프백과 간단한 짐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색 원피스 스타일의 골프웨어를 입은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사해 보였습니다. 짐은 뒤에 넣을게요. 출발하시죠. 차를 타고 1시간 정도를 달려야 합류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가볍게 나누기도 했고 취미생활이나 서로 좋아하는 음악, 최근 본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요즘 드라마 OST를 즐겨 듣는다며 블루투스로 제 차 오디오에 연결해 노래를 틀기도 했습니다. 이 곡 정말 좋아요. 분위기가 차분해지는 느낌이잖아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차 안에서 저희는 마음이 한층 편안해진 기분이었습니다. 합류 지점에서 모임 사람들과 만나 함께 이동한 후 리조트형 골프장에 도착했습니다. 각자 방 배정을 받고 난 뒤 곧바로 라운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진아와 저는 같은 조에 속했고 다른 2명은 서로 잘 아는 친구 관계였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 옷을 갈아입고 로비에 나왔을 때 진아가 훨씬 더 발랄한 색감의 골프웨어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지난번보다 좀 화사하죠? 라고 묻길래 잘 어울리네요. 확실히 오늘 날씨랑 딱 맞는 색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짧게 머뭇거리던 그녀가 칸칸이 살짝 포인트가 있는 디자인이라 부담스러울까봐 고민했는데 마음에 들어해 주시니까 다행이에요 라며 웃었습니다. 본격적으로 18홀 라운딩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2번째 만남을 통해 스윙이 어느 정도 보완된 탓인지 진아의 티샷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날아갔습니다. 제가 옆에서 우와, 아까보다 비거리 늘었네요 라고 감탄하자 그녀는 즐겁게 손뼉을 치며 역시 레슨 효과가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중간중간 카트에 함께 타서 코스 풍경을 감상할 때면 그녀는 제게 몸을 살짝 기대어 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반자들이 장난스레 2분, 꽤 친해 보이시네요 라고 말하면 저희는 웃으며 골프 인연이죠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만 아는 미묘한 분위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라운딩을 마친 뒤 우리 일행은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와인과 함께 코스 요리를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었는데 리조트 측에서 준비한 코스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스테이크와 해산물 요리가 특히 훌륭했지요. 진아도 연신와 여기 음식 정말 맛있네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행 중 일부는 우리는 내일 일찍 칠 테니 먼저 들어가 쉬겠다고 했고 몇 명은 조금 더 놀자며 호텔 바로 향했습니다. 진아와 저는 바에 가서 칵테일을 한 잔씩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바는 어둑한 조명과 라이브 재즈 음악이 흐르는 분위기였고 사람도 많지 않아 한적했습니다. 깊은 색감의 벨벳 소파에 앉아 칵테일을 홀짝거리다 보니 자연스레 둘만의 대화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잔잔한 재즈 피아노가 흐르면서 저희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라운딩 즐거우셨죠? 네.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렇게 1박 2일로 오는 건 처음이라 설렜는데 역시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때때로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점 술이 들어가면서 저는 살짝 용기가 올라와 그녀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도 화들짝 놀라지 않고 천천히 손가락을 마주 엮었습니다. 칵테일 잔이 거의 비어갈 즈음 음악이 살짝 빠른 리듬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즈와 라틴 리듬이 섞인 곡이 흐르자 그녀는 시계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음악 너무 좋네요라고 말하며 마치 춤이라도 추고 싶은 듯 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잠깐 여기서 서서 들을까요? 그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바 안쪽에는 작은 무대 앞에 여유 공간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댁에 앉아서 음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공간 가까운 곳에 나란히 섰습니다. 라이브 밴드가 즐겁게 곡을 연주하는 동안 저는 그녀에게 가볍게 몸짓으로 리듬을 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식으로 춤을 추는 것도 아니었지만 두어 번 몸을 살짝 흔드는 동작만으로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왠지 우스꽝스러운데요? 그래도 재밌지 않나요? 그렇게 짧은 순간이 지나자 곡이 끝났고 우리는 박수를 치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로의 분위기는 이미 충분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저를 향해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은은한 기대감과 약간의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방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잠깐 제 방에 들르실래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그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죠. 저도 좀 더 대화하고 싶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녀의 방 앞에 섰을 때 이미 제 심장은 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과 깔끔한 정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는데 골프장 주변이라 그런지 도시보다 훨씬 별이 선명해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바에서 느꼈던 긴장감이 다시 한번 고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그녀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오늘따라 기분이 이상하게 들뜨네요.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서서 손을 잡고 저도 그래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침묵 끝에 서로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포옹했지만 이내 더 뜨거운 감정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그날 있었던 대화와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서로 부드럽게 스킨십을 나누며 입술이 가까워졌다 떨어지는 순간마다 더 깊은 호흡이 오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헐겁게 걸치고 있던 재킷을 벗기고 저는 그녀의 목덜미에 살짝 입맞춤을 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려고 애썼습니다. 모든 동작은 자연스럽게 흘렀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공간에서 마음껏 서로에게 집중하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한참 후 우리는 지친 호흡을 가다듬으며 창가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잔잔하게 비추는 골프장 조명과 별빛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진짜 오길 잘했어요. 요즘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에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밤새 서로의 체온을 나눈 뒤
새벽에 짧은 잠에 들었다가 아침이 되었습니다. 리조트 식당에서는 이미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조식이 끝나기에 부지런히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했습니다. 옆에 누운 그녀를 깨우며 조식 먹을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라고 말하자 그녀는 살짝 얼굴을 찡그리며 조금만 더 자고 싶어요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결국 둘 다 허겁지겁 준비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함께했던 몇 명과 마주쳤는데 다들 어제 잘 놀았느냐며 의미심장하게 웃었고 저희는 적당히 둘러대며 웃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화 중에도 우리는 같은 밤을 보낸 사이가 된 새로운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라운딩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골프장으로 갔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각자 차를 탔습니다. 진아와 저는 함께 돌아오는 쪽이었기에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동하는 길 동안 음악을 틀어놓고 나른한 휴식 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면 오늘 하루가 꿈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저도 그러게요. 어제와 오늘이 참 빨리 지나간 느낌이에요라고 답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하자 그녀는 조용히 오늘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차 문을 열기 직전까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맞으면 골프 치러 가요. 좋죠. 연락 주세요. 그녀와의 관계는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사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8년 되었고 아이가 한 명 있으며 이제 유치원 다닌다고 합니다. 원래 직장인이었는데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왔다고 하네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은 꽤나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결혼 8년 되니 서로를 향한 애틋함이 없어지고 부부관계도 한 달에 2번 정도 겨우 할까 말까라며 남편은 잦은 고객 접대로 밤늦게 들어올 때가 일쑤였고 육아는 혼자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업소 여자들과 몸을 썩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도 일탈을 하고 싶은 마음에 친한 지인의 소개로 골프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녀의 사는 동네를 봤을 때 제법 돈의 여유가 있는 분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골프가 점점 그녀의 삶이 변화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도 그녀가 외박하고 골프 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아이는 주말에 친정 어머니나 시부모님에게 던져놓고 골프를 치러 다녔죠. 골프 치며 각종 사진을 SNS에 올리고 많은 지인들이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그녀의 낙인 것 같았습니다. 어딜 가도 꼭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저야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처음 골프 모임에서 만나 가까워진 뒤 저와 그녀의 사이는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골프가 핑계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정말로 함께 라운딩을 즐기며 서로 호감을 키워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골프를 치지 않는 날에도 욕구가 올라오는 순간이면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짧은 데이트를 하듯 밤늦게라도 자동차를 몰고 나가 만나기도 했지요. 기본적으로 각자 얽히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편안해져서일까요? 그녀는 점점 제 앞에서 원하는 욕망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저 역시 그 흐름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오는 답답함인지 혹은 특별한 일탈을 향한 갈망인지 그녀는 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스스로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펼쳐 보였습니다. 많이들 듣는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겪으면 훨씬 더 아슬아슬하고 짜릿합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그녀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게 끌려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자연스레 시선이 오가더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제 허벅지에 올렸습니다. 지금 운전 중이라 위험하니까 조금만 참아줘요. 제가 장난스레 농담을 던졌지만 그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 손길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신호에 걸려 잠시 멈췄을 때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미 상당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끝내 그녀는 저의 바지 지퍼를 풀었고 허리를 저쪽으로 숙여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신호 대기 기간 동안 짜릿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차량이 출발하고 나서야 그녀는 멈춰주었죠. 이후 차를 잠시 인적 드문 곳에 세워두고 시트를 뒤로 젖혔습니다. 굳이 구체적인 묘사를 길게 하지 않아도 그 순간의 분위기와 감정이 어떠했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환한 가로등 아래 차 안에서 혹시라도 누군가 지날까 조마조마하지만
그 긴장감이 오히려 더 흥분을 부추겼습니다. 서로를 만족시킨 뒤 한동안 뜨겁게 숨을 고르며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러다가 둘 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도 이미 다시 한번 이 상황을 꿈꿀 정도로 묘한 쾌감이 남았습니다. 한편 저에게는 기본적으로 상대의 집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원칙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특히 결혼한 상대방의 집이라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남편의 흔적과 가족의 생활이 그대로 녹아있는 공간에서 만나는 것이 꺼림칙했고, 설령 저희 관계가 서로 원하는 것이라 해도 그 공간만큼은 넘어서고 싶지 않은 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갑작스레 자신이 사는 집으로 꼭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위험하지 않겠냐고 말렸지만 그녀는 집이 지금 아무도 없고 지금은 당신이 꼭 필요하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확답을 미루다가 결국 그녀의 집요한 부탁에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그날 그녀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니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30평대 중반의 3베이9라고 했는데 한 블록에 여러 동이 늘어서 있는 전형적인 신도시 풍경이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그녀가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그녀는 반가워하면서도 긴장한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집 안에는 나름 깔끔하게 정돈된 가구들이 있었고 가족 사진이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의 돌사진 눈길이 머무를 때마다 왠지 모르게 미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약간 머뭇거리며 거실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먼저 저에게 다가왔고 놀랄 만큼 격렬하게 키스를 해왔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감정을 받아들여 그대로 화답했습니다. 그녀의 힘이 몸 전체에서 느껴질 정도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싶을 정도로 거칠고 강렬했습니다. 옷자락이 하나둘 바닥에 떨어지는 동안 거실, 소파 앞을 지나칠 때 보이는 남편과 아이 사진은 저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까지 이런 걸 해야 하나 하는 생각과 이미 불붙은 욕망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소파로 저를 이끌었고 마치 저항할 틈도 주지 않은 채 몸을 격정적으로 밀착했습니다. 사실 저는 왠지 찝찝하긴 했습니다. 변태가 아닌 이상 남편 사진 앞에서 그럴 짓을 할 특별한 취향은 깊지 않아요. 근데 그녀는 일부러 그러던 소파에서 하자는 뜻을 온몸으로 표현하였죠.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때로는 저의 다리 위에서, 때로는 무릎을 바닥에 꿇고 저의 다리 사이를, 때로는 자신이 소파에 기대어 소파 베드를 잡고 설명할 수 없는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그녀를 앉은 채 그녀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도저히 남편 사진 앞에서는 저는 흥이 나지 않더군요. 안방 침대에 도착하자 저도 한층 수월한 분위기로 그녀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달아올라 과격하게 부딪혔던 것일과 달리 이곳에서는 한결 부드럽고 오래된 연인의 대화처럼 감정에 묻혀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에게 만족을 선사한 뒤 옆에 나란히 누워있으니 그녀가 조용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은 시어머니의 압박이 문제의 화두였습니다. 아이를 더 낳아야 한다거나 애가 하나인 게 문제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막아주면 좋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의 말씀이라면 꼼짝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도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잠자리를 거의 피했고 그로 인해 시어머님께서는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돌리셨습니다. 사실 남편이 그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님께서는 무조건 그녀의 탓으로만 여기셨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으로 한참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몸과 마음이 지친 그녀에게 잠시라도 이안이 되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고 그녀도 눈을 감고 제 품에 안긴 채 숨을 고르다 다시 입맞춤을 해왔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기 전 얼른 나가야 한다며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하지만 떠날 때의 기분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그녀의 가정사에 지나치게 깊게 엮이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남편과 아이의 생활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은 제 스스로도 불편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저는 그녀에게 다시는 그 집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정중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도 굳이 붙잡지는 않았고
다만 제게 조금 미안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그녀와 잠시 거리를 두었습니다. 상대가 매력적인 여성임에는 분명했지만 자칫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는 위험 신호가 들었습니다. 자유롭게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였지만 상대가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의도치 않게 엮이는 상황이 생길까 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관계를 끊을 정도로 미련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지루한 일상에 강렬한 자극을 주는 존재였고, 그녀에게도 제가 어느 정도 대체 불가능한 숨통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동안 조심스러운 만남을 이어갔고, 때로는 연락이 뜸해지기도 했다가 또 어느 날 우연히 골프 모임에서 마주쳐 새벽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해외 골프를 준비 중이라는 말을 그녀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저와 같이 휴가를 맞출 수 있다면 동남아 어딘가를 가볍게 다녀오려는 계획이었지요. 그녀가 먼저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라며 은근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길게 낼 수 있을까요? 아이도 있고 남편의 눈치도 있고. 제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그녀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어떻게든 핑계라도 만들어서 휴가를 내볼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정말로 3박 4일 동안 시간을 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찌어찌 가족들에게는 친구들과 간단한 여행을 다녀온다고 불러댄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필리핀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함께 올랐습니다. 출발은 야간 비행기였고 도착하니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현지 호텔에 체크인한 뒤 잠깐 눈을 붙이고 오전 중 바로 1라운드 골프를 잡아두었지요.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라 피곤할 법도 했지만 둘 다 여행의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샤워한 뒤 가볍게 조식을 먹고 곧장 골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지의 화창한 햇살과 이국적인 풍광이 어우러져 라운딩 내내 기분이 한껏 올라갔습니다. 야자수와 열대 식물들, 시원한 바람이 부는 페어웨이 같은 코스 풍경이 눈에 들어왔고 그녀는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편안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에서 선글라스를 낀 채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페어웨이를 걸어 다니다가도 우리는 틈틈이 스킨십을 했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기도 하고 카트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옆 사람의 허벅지를 슬쩍 만지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골퍼들이 있긴 했지만 현지인의 시선이 그리 따가운 편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이국의 공간이라는 해방감이 우리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 라운딩이 끝날 즈음 우리 둘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점심도 먹기 전에 먼저 방으로 올라가겠다는 무언의 합의처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와락 끌어안았지요. 방에 도착하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서로의 옷을 벗기며 침대 위로 몸을 밀착했습니다. 장시간 비행과 라운딩으로 힘들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비일상적인 자극과 자유로움 때문에 더 격렬한 스킨십을 나눴습니다. 다음 날도 조식을 먹은 뒤 라운딩을 잡아두었습니다. 이날은 서로 이미 전날 뜨겁게 탐닉했기에 조금 차분하게 골프에 집중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녀는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를 자극했습니다. 라운딩 중 어딘가 넓은 러프 지역에 볼이 빠져서 카트로 이동했을 때가 문제였습니다. 주변의 캐디도 잠시 다른 곳을 다녀오는 상황이었고 뒤 팀도 아직 거리가 있어서 바로 따라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풀숲으로 가려진 공간에 카트를 세우는 순간 그녀가 작정한 듯이 장난스럽게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 설마 여기서? 저는 긴장하며 물었지만 그녀는 웃음기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나 못 참겠어요. 한편으론 이게 말이 되나 싶으면서도 스릴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주변을 살폈고 정말로 당장 누군가 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재빨리 움직여 짧지만 강렬한 밀착 순간을 가졌습니다. 굳이 구체적인 몸의 묘사를 하지 않아도 그 위험하고 은밀한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짜릿함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갈 것입니다. 서로 미친 짓을 하는 거 아닐까 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심장 박동은 여행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날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우리를 목격하지 않았고 다시 카트를 몰아 코스로 돌아갔습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며 희죽희죽 웃었고 제가 이거 진짜 쓸데없는 짓 했네라고 말하자 그녀는 그렇지만 평생 잊지 못할 추억 생긴 거죠 라고 반문했습니다. 오후에는 골프를 마친 뒤 필리핀의 현지 문화를 체험하러 짧게 시내 투어를 나갔습니다. 로컬 시장을 구경하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사 먹고 마사지 샵에서 피로를 풀었습니다. 이국적인 향과 편안한 마사지를 받으며 그녀는 이렇게 몸이 노곤해지니까 또 밤이 기대되네라며 장난스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발코니에 나가 야경을 구경했습니다. 아래쪽 거리의 불빛과 약간 선선한 바람이 어우러지는 그 풍경은 한국에서의 일상을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와인을 한 잔 나누며 이 순간이 오래 지속되면 좋겠다고 말하던 그녀의 표정은 아마도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책임감을 잠시나마 내려놓은 해방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날 밤도 우린 긴 시간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때로는 장난스럽고 가벼운 포옹으로 시작했다가 뜨겁게 달아오르면 한동안 거친 숨소리가 오갈 정도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미 전날의 무리로 저의 다리에 힘이 풀릴 지경이었지만 그녀는 거듭 더 좋아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결혼 생활에서 외로웠으면 이럴까 싶으면서도 저 역시 그녀의 적극성에 쉽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3일차 아침, 우리는 또 한 번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사실 라운딩이라는 목적보다는 마지막 하루를 최대한 만끽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18홀을 돌며 서로 사진도 찍고 정식 부부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끼기도 했습니다. 현지 직원들이 볼 때는 그저 신혼부부나 다름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캐디가 보는 앞에서도 가볍게 뺨에 입 맞추고 중간중간 다정한 포옹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라운딩을 마치고 나서는 조금 늦은 점심을 먹고 자유롭게 주변 관광을 즐겼습니다. 다시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서로 이미 녹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역시 잠들기 전까지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이러다가 허리 다 나가겠어요라고 농담을 던지면 저는 그래도 아직 서로 원하는 걸 멈추지 못하잖아요라고 응수했습니다. 마지막 새벽, 우리는 현지 공항에서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댄 채 책을 펼쳤다가도 금세 잠들곤 했습니다. 저 역시 짧은 선잠을 자면서 비몽사몽간에 3박 4일 동안의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마친 뒤 우리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여행이 그녀에게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는지 그녀는 저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거리를 두고 시간을 조절하며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점점 빠져들면 곤란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요즘 일이 바빠서 당분간 만날 수 없다고 했고 골프 모임에서 만날 기회가 있더라도 다른 일정이 있다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가 보고 싶어 할 때면 일부러 한두 번쯤 거절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번 주말엔 괜찮을 것 같네요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런 방식이 잔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 나름의 자기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서운해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어느 정도 수긍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 역시 이 관계를 마냥 지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걸 알았기에 적당히 느슨한 만남이 저희에게는 최선의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여성은 제가 만나지 않더라도 다른 남자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녀가 저를 보고 싶다고 말해도 저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여러 번 거절하였고 어느 정도 그녀의 열정이 식어갈 즈음 다시 만나 골프도 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여성이 아내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연인으로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선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녀가 한 번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백화점에서 봤던 가방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녀의 말투에서 은근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은 듯 넘어갔지만 며칠 후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선물에 놀라면서도 기뻐했고 그 모습이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우리가 골프 여행을 다녀온 후였습니다. 그녀가 운동을 하면서 편하게 입을 옷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그녀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골프웨어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기뻐하는 그녀를 보며 저도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가끔은 명품 신발이나 고급 액세서리도 선물했습니다. 그녀가 한 번은 제게 이 목걸이 너무 예쁘지 않아? 라며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얼마 후 그녀와 만날 때 그 목걸이를 선물로 건넸습니다. 그녀는 감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라고 했고 그 순간 저도 흐뭇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그녀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제가 먼저 센스 있게 챙겨주면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즐겁게 해주었으니 저도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 역시 선물을 받을 때마다 화색을 띠며 좋아했고 때로는 저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그녀가 지나치게 저에게 빠져드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결혼할 마음도 한 여자를 끝까지 책임질 마음도 없었고 일상의 평온을 해칠 만한 큰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설령 그녀가 가정이 있는 여자라 하더라도 저와의 관계를 속박처럼 느끼기 시작하면 저야말로 곤란해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함께할 때는 여전히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짧은 라운딩이나 스크린 골프를 잡아 골프라는 공통 관심사를 즐기고 그 후에 곧바로 호텔이나 드라이브로 이동하여 또 다른 놀이를 즐기는 시기였습니다. 한편 그녀에게도 의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깔끔하고 반듯한 이미지를 지닌 사람이지만 함께 있을 때는 때론 매우 모험심 넘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라운딩을 마치고 나면 아드레날린이 잔뜩 올라서인지 골프장 계단실이나 거의 쓰지 않는 창고 앞에서 우리 잠깐만 하며 저를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실제 관계를 갖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스킨십을 넘어선 강렬한 자극을 시도하는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벽에 살짝 기대어 저의 아래를 만족시켜 주거나 저의 귀에 은밀한 속삭임을 건네며 옷깃 사이로 손을 집어넣는다든가 한마디로 조금은 위험한 시도를 즐겼습니다. 또 지방에 내려가 골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그녀는 가끔 잠깐 갓길에 차 세울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 타일렀지만 그녀는 이미 저의 허벅지를 만지작거리며 들뜬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사람 눈을 피할 수 있는 어두운 구간이나 산길로 빠져나가면 지퍼를 내리고 입술을 가져다 대거나 제 위로 올라타려는 시도를 하곤 했습니다. 운전석 옆자리에서 혹은 뒷좌석으로 옮겨선 어느새 서로에게 열중하는 장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늘 조마조마했지만 그녀의 적극성에 쉽게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벼운 스릴과 일탈감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파트너로서 더할 나위 없는 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활기 넘치는 만남은 약 반년 정도 더 이어졌습니다. 서로가 질리지 않을 정도의 텀을 두면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했기에 의외로 큰 충돌 없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가정 문제를 제게 끌어들이지 않았고 저도 제 생활 리듬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선물을 건네고 스릴 있는 상황을 즐기고 때론 여행을 짧게 다녀오며 골프라는 취미를 매개로 열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서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는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나 임신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확실해요?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러나 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이일 리 없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저는 몇 년 전에 이미 정관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계획이 전혀 없었고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자녀를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술도 꽤 오랜 시간 전에 했고 정상적으로 수술이 잘 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했던 터라 확률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통화를 이어가던 중 그녀는 제게 그 아이가 혹시 당신 아이냐고 묻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그녀가 남편과도 가끔 관계를 가졌다고 하니 남편의 아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생활 전부를 알지는 못했고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아이는 제 아이일 수가 없다. 난 정관 수술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로 길게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듣더니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짧은 뚜뚜 소리가 울리는 동안 저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제 아이는 아니라는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혀 예고 없이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끔 호기심이 올라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아이는 무사히 출산했을까? 같은 생각이 스치긴 했지만 제 쪽에서 무리하게 찾아볼 이유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제가 정관 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어쩌면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은데 설령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였다고 해도 제가 아니라고 단언해버렸으니 더 이상 뭔가 기대할 여지가 없었겠지요. 혹은 그녀에게 애초에 저 이외에 누군가가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요. 제가 계속 가벼운 만남을 추구했듯 그녀 역시 자신이 필요한 순간에 적당히 의지할 수 있는 상대를 찾고 있었을 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돌연히 등을 돌리고 많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의 관계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처음 골프 모임에 발을 들였을 때 솔직히 말해 이렇게까지 복잡한 인간관계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골프가 가진 이미지 자체가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자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혹은 경제적 안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이들과 얽힐 기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녀관계와 관련해서는 골프를 함께 치며 빠르게 친해지고 이후 술자리나 식사 자리에서 더욱 가깝게 지낸다는 패턴이 생겨나곤 합니다. 이렇게 가까워진 인연 중에는 단순한 취미 동료를 넘어 연인이 되거나 불륜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물론 이러한 케이스가 엄청나게 흔한 것은 아니지만 드물지도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골프 모임 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가운데 상당히 극적인 사건들이 뒤섞여 있는 셈이지요. 저는 10년 넘게 이 세계에 머무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얽혀보았습니다. 덕분에 경험도 쌓았고 경계심도 커졌습니다. 사기도 당해봤고 뜻밖의 유혹에 넘어가 예상치 못한 대가를 치른 날도 있었죠.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조심한다고 해서 인간관계 자체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으니 결국 끌리는 상대가 나타나면 또 적당한 선에서 접근해보는 시기였습니다.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골프를 치는 모든 여성이 다 비슷한 부류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순수하게 골프를 즐기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이며 저와 만나도 전혀 다른 의도를 갖지 않고 조용히 운동만 하고 가는 여성도 많았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고 본인의 플레이 영상을 공유하며 정보 교환 정도만 하는 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10년 동안 30명 이상의 여성들과 특수한 관계를 가져본 입장에서 말하자면 골프라는 매개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여성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은 대개 외적인 매력을 갖추고 있으며 SNS 활동을 통해 자신을 꾸미고 표현하는 데 익숙합니다. 특히 30대 초중반의 직장이 명확치 않거나 혹은 경제적 여유가 딱히 없어 보이는데도 고가의 골프 용품과 라운딩 비용을 쉽게 해결하는 경우라면 한 번쯤 의문을 가질 만합니다. 골프는 여전히 대중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비용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골프장 그린피, 카트 비용, 캐디피, 이동 비용, 식사와 뒤풀이까지 합치면 한 번 라운딩을 돌 때마다 드는 경비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클럽, 골프웨어, 각종 용품 구매 비용도 상당합니다. 이럴 때 남성들이 한 팀에서 여성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에도 여성이 외모나 성격으로 호감을 느끼게 하면 남성 쪽에서 자연스럽게 비용을 쓱 내주곤 합니다. 물론 공짜로 모든 걸 해결해주는 대신 남성 쪽에서는 무언가 대가를 기대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이는 꼭 노골적인 성적 관계가 아닐 수도 있으나 적어도 감정적 혹은 인간관계적 친밀함을 바탕으로 하는 뭔가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의도적으로 골프 모임을 통해 남자를 만난다는 여성도 생깁니다. 처음엔 순수하게 즐기는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더 편하게,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저도 이러한 상황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녀가 서로의 욕망을 인정하고 상부상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기나 불륜으로 이어져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진아라는 여성이 저에게 특별히 깊은 인상을 남긴 이유도 바로 이 골프 모임에서 만나 빠르게 친밀해진 뒤 매우 복잡한 관계로 흘러간 전형적인 예시 때문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우리는 서로의 매력과 욕망을 알게 되고 해외여행까지 같이 가며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임신 문제 등이 불거지며 관계가 갑작스레 끝나버렸지요. 물론 진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과의 일화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여성은 자신이 투자 자문을 해줄 수 있다며 접근해왔고, 저도 골프 모임에서 몇 번 봤다는 이유만으로 방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적지 않은 금액을 뜯기고서야 뒤늦게 상대가 전문적인 골프 모임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나이가 비교적 어린 편이었는데 저는 그냥 동생처럼 대하려 했지만 그녀가 지나친 스킨십으로 접근해 오는 바람에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관계도 길게 가진 못했지만 한때는 저도 혹해 넘어가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로 서로가 호감만 가볍게 확인하고 문제없이 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얽힘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저 잘 지내세요 한마디로 끝난 일이 훨씬 많습니다. 이처럼 골프 모임에서 만나는 여성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함께 놀다가 대가를 바라는 부류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성향의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은 제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일반 직장인이 월급 받아 생활하며 골프를 즐기는 것은 요즘 대중화 추세로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고들 말합니다. 스크린 골프나 할인된 라운딩 코스를 잘 활용하면 가성비 좋게 운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라운딩을 나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만 나가더라도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골프 장비와 의류에도 꾸준한 투자와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골프 클럽 세트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패션을 중시한다면 골프웨어 구입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SNS에 업로드되는 사진들도 생각해 볼 만했습니다. 매번 고급 골프장이나 럭셔리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다면 그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했을까요?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갑자기 30대 초중반 무직 또는 수입이 불분명 상태의 여성이 SNS를 통해 골프 사치 라이프를 과시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저걸 유지하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본인에게 원래 재력이 있거나 가족이 뒷받침해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사례 중 상당수는 모임에서 만난 남성들이 나름의 대가를 기대하며 비용을 댄 케이스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지 모릅니다. 공짜로 골프 비용을 대신 내주는 남성들이 있다면 그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로맨스 혹은 성적 교류를 바라는 경우입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우리 관계도 그만큼 가까워지길 원한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투자나 사업 관련해 상대방을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얻고 싶어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당신이 소개해줄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식이지요. 그냥 부유함을 과시하고 그 대가로 주변의 존경 혹은 인기를 받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골프장 가서 한 턴 싹 결제하고 나면 나를 우러러보겠지 하는 사고방식이죠. 그리고 대개 이런 상황에서 여성 쪽에서도 적당한 보답을 해주는 식으로 맞춰주곤 합니다. 때론 친밀한 행동, 애교, 스킨십, 혹은 더 나아가 연인 이상의 관계를 맺는 식으로 말입니다. 저 역시 그런 식으로 엮여본 적이 많고 때론 그 관계가 즐겁다가도 종종 골치 아픈 결과로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10년간 여러 여성들을 만나며 겪은 일들은 결코 골프 치는 모든 여성을 향한 비난이나 일반화가 아닙니다. 그저 골프 모임이라는 공간에서 돈과 시간이 비교적 많은 남성들, 그리고 그런 남성을 만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다 보니 특정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했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선 이런 이야기를 편견이라거나 매우 개인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하고 목격한 골프판의 풍경은 어느 정도 이런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얽히기 싫으면 미리 선을 그어야 하고 혹시 유혹에 넘어간다면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골프 모임이 전부 음지화되어 있거나 온통 문제가 가득한 곳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순수하게 운동을 좋아하고 사람들과의 건전한 교류를 중요시하는 멋진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과 경계심을 갖춰야 하는 인간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올해 비슷한 일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전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저의 경험도 나누고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은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슷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면서 제 기억도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저는 32살이었고 아내는 29살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3년 차였죠.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결혼 후 아내는 2번의 유산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쳐갔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은 저의 어머니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2달간 지방에 내려가 있었을 때 어머니가 아내에게 2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직접 말하겠다며 아내를 압박했고 결국 아내는 저와 상의 없이 어머니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문제는 그보다 더 깊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변 친척들에게도 돈을 빌렸습니다. 명목은 다양했지만 그 내용은 집안의 치부와 관련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금액이 총 8천만 원을 넘었다는 점입니다. 어머니는 친하게 지내던 아줌마의 추천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번 소액으로 투자하며 원금 대비 한 달에 2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큰 투자 기회가 있다는 말에 속아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를 쓰고 시작했지만 투자는 본래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죠. 결국 그 돈은 모두 사라졌고 사기로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그 사기꾼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책임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을 대상으로 작은 수익이 보장된 상품으로 유인한 후 고위험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접근했기에 사기죄를 입증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익성이 높고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상품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집안은 큰 혼란에 빠졌고 친척들은 어머니를 비난하며 빚을 갚으라는 톡촉을 계속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부부의 삶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이미 심신이 지친 상태였는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 번 충격을 받아 죽겠다고 소동을 부리는 어머니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진 돈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어머니의 모든 빚을 상환해 드렸습니다. 아내도 저를 지지해 주었기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늘 저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내를 저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죠.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저는 원래 편했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정근을 갔습니다. 이로 인해 한 달에 2번만 집에 올 수 있게 되었지만 아내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원래 다음 주에 집에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오늘이 저와 아내의 결혼 기념일이어서 휴가를 내고 일찍 돌아와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기념일을 맞아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소파 위에 입었던 흔적이 있는 속옷이 보였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아내가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개방적인 스타일의 속옷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입었던 것일까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서둘러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못 보던 새 속옷 몇 벌과 함께 채찍, 밧줄 같은 도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내와 다양한 즐거움을 시도해보고 싶어 했지만 아내는 본인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를 변태라고까지 욕하며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앞에서는 그럴듯한 척하더니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나 화려하게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믿었던 아내에 대한 감정이 점점 배신감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급히 커튼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내가 혼자 돌아온 건지 아니면 다른 남자를 데리고 온 건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곧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고 평소에는 청바지에 흰 티셔츠나 원피스 같은 보수적인 옷만 입던 아내가 오늘은 탱크톱에 짧은 치마 그리고 하이힐을 신은 매우 섹시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더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곧장 침실로 가더니 서랍에서 새 속옷을 꺼내 들고는 급히 나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 퇴근 시간입니다. 집에 있지 않고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속옷까지 챙겨 나가는 걸 보면 분명히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가는 게 틀림없습니다.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믿고 사랑했던 저의 모든 것이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싸인 채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아내의 뒤를 쫓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그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집 밖으로 나가 택시를 불렀고 저는 서둘러 차를 몰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따라가니 아내가 도착한 곳은 한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아내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호텔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안감과 배신감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카운터로 달려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들어간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카운터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는 손님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애원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온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직원은 단호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규정상 그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이 커졌고 제 마음은 불안과 분노로 뒤엉켰습니다. 혹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무슨 일을 벌이고 있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저는 카운터 직원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에 계단으로 뛰쳐 올라갔습니다. 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안, 빨리 보안 불러서 저 사람 잡아요. 카운터 직원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이미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 저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2층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복도에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정아, 민정아. 그 목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아내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때 2명의 보안 요원이 저를 쫓아와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손님 멈춰주세요.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한 보안 요원이 제게 외쳤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다시 3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에서도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민정아, 민정아, 나야, 나와봐. 그러나 그 순간 2명의 보안 요원이 뒤따라와 제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손님, 제발 진정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어요. 제발 놔둬요. 확인만 하게 해줘요. 보안 요원들은 저를 제압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진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결국 2명의 건장한 보안 요원을 이길 수 없었고 저의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소동 끝에 저는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동안 마음속에는 후회와 분노, 그리고 끝없는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호텔에 간 것인지,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지, 그 답을 찾고 싶었지만 지금으로선 그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범칙금을 내고서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3시간이 지난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집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현관 앞 신발장 아래에 남성용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제 구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집으로 데려온 걸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중문에 귀를 대고 집 안의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야, 이 자세 좀 그만하자. 너무 부끄럽고 불편해. 다른 속옷으로 갈아입어봐. 난 저게 좋아. 몇 가지 다른 섹시한 동작도 해보자. 난 그 그물망 스타일의 속옷이 너무 좋아. 너 정말 매혹적이야. 모든 남자들이 이런 걸 좋아해. 내 남편도 좋아하지 않니? 이런 옷은 너무 부끄러워서 남편에게는 절대 안 입어. 내가 내 남편보다 더 많이 봤어.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그들은 아까 호텔에서 무언가를 했던 것도 모자라 내 집에서 또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분노에 휩싸였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문 앞에서 기다리며 그들의 행동을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리는 거실이 아니라 침실에서 들렸습니다. 침실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어떤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걸 상상하며 침실로 향해 달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2사람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아내가 속옷을 입고 다양한 섹시하고 요염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의 남자는 카메라를 들고 여러 각도에서 아내를 촬영하고 있었고 꽤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 후부터 아내와 저는 매일 돈 걱정만 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멀리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아직 젊고 매우 예뻤고 연예인 같은 얼굴에 모델 같은 몸매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글래머 모델로 촬영을 한다면 수입이 꽤 될 겁니다. 혹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 저는 아내와의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고 나쁜 생각을 하려고 했을 때, 제가 모든 빚을 떠안았을 때도 아내는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바람을 피울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래머 모델 일을 한다는 건
자신의 몸을 낯선 남자에게 내보이는 일이니 이 일이 적절한 일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집 안에서 글래머 모델 일을 한다면, 그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비록 찬성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사진작가와 글래머 모델이 단둘이 있는 경우라면 사랑에 빠지기 쉬운 상황인 거죠. 아내는 너무나 아름답고 심지어 섹시한 속옷을 입고 있었기에 단순히 사진 촬영만 하는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사진작가가 제 아내의 아름다움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더더욱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숨어서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단순히 촬영만 한다면 용서할 수 있지만 그들이 선을 넘는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촬영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속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작가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나체 상태로 작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카메라 앞에 섰고 사진작가는 그녀의 몸을 각도에 맞춰 지시했습니다. 조금만 더 고개를 숙여봐. 좋아, 지금 이 각도가 완벽해. 섹시해 보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야. 아내는 사진작가의 지시에 따라 고개를 숙이면서도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너무 과하지는 않아? 사진작가는 카메라를 들고 각도를 조정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너 정말 자연스러워 보여. 마치 프로 모델 같아. 아내는 살짝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면서도 다시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떤 포즈를 할까? 사진작가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대담하게 가보자. 속옷끈을 살짝 어깨에 걸쳐보는 거 어때? 그게 더 관능적일 거야. 아내는 작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속옷끈을 살짝 내리면서 카메라를 향해 매혹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화가 나면서도 그녀의 매력에 빠져드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사진작가는 계속해서 아내를 칭찬하며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완벽해, 완벽해. 바로 이거야. 너는 정말 모든 남자들이 꿈꾸는 여자야. 내 남편도 이걸 보면 자랑스러워할 거야. 아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은 이런 거 안 좋아해. 그는 날 항상 순진한 여자처럼 봐. 사진작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남편이 뭘 모르는 거지. 내 매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알지? 몇 번만 더 찍자. 아내는 나체로 서 있었고 작가는 아내에게 포즈를 지시했습니다. 가끔은 작가가 직접 아내의 포즈를 잡아주며 그녀의 몸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전혀 불쾌해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아내는 자신감 있는 자세로 포즈를 취했고 사진작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도 편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상황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작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악랄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촬영은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해볼까? 아내의 얼굴에 약간의 부끄러움이 스쳤지만 곧바로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누워요. 오늘은 내가 잘해줄게요. 절대 만족하게 해줄게요. 아내는 그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바지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내의 분류는 이미 확실한 사실이었고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것은 아내가 제 앞에서는 순진한 소녀처럼 행동하면서도
다른 남자 앞에서는 이렇게나 열정적이고 매혹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핑 돌면서 혈압이 치솟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집에 원래 있는 야구 방망이를 찾아서 꽉 쥐고 침실 문으로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개 같은 것들.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해. 갑작스러운 저의 등장에 아내와 사진작가는 깜짝 놀라 멍하니 있었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다음 주에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오늘 돌아왔어요? 아내는 충격에 찬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아까는 호텔에서 너희를 찾지 못했지만 여기 와서 너희를 발견하게 될 줄이야. 여기는 우리 집이야. 우리 보금자리라고. 그런데 딴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인간이냐?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지.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일찍 돌아왔는데 내가 정말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네. 아내는 당황한 얼굴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건 그냥 일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저 돈을 벌려고 한 것뿐이에요. 우리한테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진작가는 아내의 옆에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 제가 점점 더 화를 내며 소리쳤고 아내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처음으로 아내를 때린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소용없어. 저는 아내의 말을 끊고 외쳤습니다. 이미 다 봤어. 설명할 것도 없어. 당장 꺼져. 저는 아내를 밀어내고 손에 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사진작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를 단단히 혼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급하게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당장 나와. 내가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추경석 개자식, 감히 바람을 펴? 빨리 나와. 소리의 주인공은 추경석의 아내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 되겠군.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트렌치코트를 입은 아름답지만 머리가 헝클어지고 화가 잔뜩 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 뒤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제 아내와 바람을 피웠어요. 지금 안에 있어요. 우리 그들을 제대로 혼내줘요.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가 난 채로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침실에 들어가 보니 제 아내만 있었고 추경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소리쳤지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22층이라 창문을 통해 도망갈 수는 없으니 분명히 방 안에 숨어 있을 거예요. 찾아봅시다. 저와 트렌치코트 여자는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추경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방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안 나와? 화장실에 숨어 있으면 내가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저는 화장실 문 열쇠를 찾아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그 남성이 숨어 있을 줄 알았지만 사실은 화장실 안에는 한 명의 여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웨이브가 있는 긴 머리를 하고 있었고 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옅은 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어디 있어요?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는 억울한 표정으로 트렌치코트 여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남편을 왜 우리 집에서 찾아요? 여기 남자가 어디 있어요? 당장 나가세요. 트렌치코트 여자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민망해했고 너무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내에게 사과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침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저는 그제야 그 여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사람이 남자가 아니었어? 왜 여자로 바뀐 거야? 당혹스러운 제 질문에 아내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며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제 뺨을 세게 때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억울해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내의 표정을 보고 나서야 제가 아내를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제발 날 용서해줘. 저는 아내를 꼭 끌어안으려고 했지만 아내는 저를 힘껏 밀어내며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 후 우리 집은 4천만 원의 빚에 시달렸어요. 당신은 멀리 지방으로 가서 일해야 했고 우리 둘은 한 달에 2번밖에 만날 수 없었어요. 난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고 당신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피팅 모델 일을 했던 거예요. 내 몸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당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했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을 배신한 적이 있나요?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녀의 억울함을 이해했지만 제 마음도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저는 변명했습니다. 방금 전에 당신이 그 남자의 다리 사이에 앉아 그의 바지 지퍼를 내리는 걸 봤어. 그래서 당신이 나를 배신한 줄 알았어. 아내는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단지 마사지 하려던 것뿐이에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그 사람이 여자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건 다 우리를 위해 한 건데 당신은 나를 의심했어요. 나는 정말 당신에게 실망했어요.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은 정막이 흘렀고 그 여자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제 앞에 펼쳐진 모든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오해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그녀가 했던 모든 희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아내의 행동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냉정을 되찾고 방금 일어난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가 사진작가와 사적인 사진을 찍을 때 분명히 사진작가는 남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도 남녀 사이의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진작가가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 3분도 안 되어 갑자기 여자로 변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남편이 분명히 우리 집에 있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진작가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안에 분명히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순하지 않으며 아내는 이 일의 내막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에게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봐야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녀의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며 어디에서 일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녀를 찾아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사진작가에 대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새벽까지 방 안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다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저는 큰 소리로 외치며
한쪽에 있는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진정해요, 저예요.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가 한쪽에서 머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녀를 보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스스로 나타나 주다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당신 아내는 집에 없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없어요. 라고 대답하자 트렌치코트 여자는 당당하게 제 앞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계속 생각했는데 좀 전에 있었던 일이 뭔가 이상했어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요. 사실 저도 아까 있었던 일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당신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 나가서 얘기하죠. 혹시 아내가 돌아오면 우리 둘이 해명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근처에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우리는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트렌치코트 여자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고 의심했죠. 그래서 사람을 시켜 남편을 계속 감시했어요. 오늘 밤에 제가 보낸 사람이 분명히 제 남편이 당신 아내와 함께 당신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왔을 때 왜 남편이 여자가 되어 있었을까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오기 전에는 남자 사진작가가 제 아내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들어온 후 그 사진작가가 화장실로 숨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여자로 변했어요. 그 말을 듣자 트렌치코트 여자는 깜짝 놀라며 경악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남편 사진이 있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트렌치코트 여자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자마자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놀라서 외쳤습니다. 당신 남편이 제 아내의 사진을 찍던 그 사진작가예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여자가 된 거죠? 아무리 여자나 남자가 분장을 한다고 해도 외모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분명히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상황의 복잡함과 이상함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렌치코트 여자는 놀란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저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긴 후 저는 갑자기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트렌치코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 혹시 결혼하셨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를 정말 사랑하고 그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라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두 분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야 서로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게 얼마나 이상한지 깨달았습니다. 트렌치코트 여자는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숙였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런 걸 왜 묻는 거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봐야 하잖아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예요. 솔직히 대답해주세요. 그러자 트렌치코트 여자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과 당연히 관계를 했죠. 횟수는 몇 번 안 되지만 분명히 남자였어요. 저는 올해 31이고 그 전에 남자친구도 3명이나 사귀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더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신과 남편이 관계 시 맨정신인 상태였나요? 저는 다시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약간 민망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이걸 왜 물어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금 의아한 점이 있긴 해요.
남편은 매번 술을 먹고 냄새 좋은 향을 피우고 샤워를 30분 넘게 하고 준비된 분위기에서만 하려고 해요. 저는 여자지만 샤워하는데 30분도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오래 한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매번 저는 너무 졸려서 잠이 들었고 잠결에 그가 제 위에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낮에 요구하면 핑계대고 피하더라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좀 믿기 힘들지만 그 사람은 여자일 확률이 높아요. 어떻게 얼굴을 완전히 다르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을 종합하면 이게 제일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트렌치코트 여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가 여자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 말이 일리가 있어요. 솔직히 제가 여자라서 매번 먼저 관계를 요구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그가 거절하는 걸 보면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추측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죠. 눈으로 직접 봐야 확실하니까요. 그가 정말 여자인지 확인해 봅시다. 오늘 밤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트렌치코트 여자가 물었습니다. 오늘 밤 그와 함께 잠자리를 시도해 보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가 거부한다면 아마도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직접 그의 바지를 벗기고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 오늘 밤에 시도해 볼게요. 트렌치코트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고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트렌치코트 여자의 이름이 장혜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장혜진의 남편이 여장 남자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더 확실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좋은 생각이 떠올라 장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장혜진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당신 남편이 퇴근하기 전 당신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거예요. 이 카메라는 휴대폰에 연동되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 집 다른 방에 잠입해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문자로 상황을 얘기해 줄게요. 당신은 남편이 돌아왔을 때 다시 잠자리를 시도해 보세요. 그때 저는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할 거예요. 이번엔 그가 무슨 술수를 부리는지 두고 보죠. 장혜진과 남편이 함께 침대에 있는 모습을 제가 몰카로 지켜보는 건 그녀에게 아주 민망한 일이었을 겁니다. 장혜진은 마음속으로 원치 않았지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말한 대로 하죠. 그렇게 장혜진은 계획에 동의했고 저는 그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몰래카메라와 휴대폰, 그리고 호신용 스프레이, 수갑, 밧줄, 야구 방망이, 물티슈 같은 다양한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혜진의 부모님은 부유한 상인이었고 그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비싼 50평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이 많아서 제가 숨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는 장혜진의 방과 거실, 주방, 그리고 화장실까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장혜진의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젠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그녀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장혜진은 그를 애무하고 키스하며 매우 원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바지를 벗기려 했습니다. 남편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수차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장혜진이 끈질기게 매달리자 남편은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와인을 같이 한잔하고 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와인을 마시고는 또 배가 아프다며 나 화장실 가서 큰일 보고 올게. 넌 방에서 기다려. 라고 말했습니다. 장혜진은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화장실에 들어간 후
곧바로 다시 나와 서랍에서 향을 하나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향을 장혜진의 침실 문 앞에 두고는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큰일을 보는 척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제 감시하에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장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또 당신 방 앞에 향을 피웠어요. 그게 아마도 수면제일 거예요. 물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요. 그리고 그가 화장실에 간다고 한 건 핑계일 뿐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제가 몰래카메라에 연동된 휴대폰을 확인하니 주경석은 화장실에서 물을 털어놓고 그냥 변기에 앉아있기만 했고 계속 시계만 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20분 후 그는 화장실에서 나와 몰래 침실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장혜진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상황을 살피러 가고 있어요. 자는 척 하세요. 장혜진은 저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남편은 장혜진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경석이 바지를 벗었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팬티에는 남자의 모양과 같은 검은 모형이 달려 있었습니다. 주경석은 사실 여자였습니다. 이전에도 주경석은 수면제를 이용해 장혜진을 재운 후 남자인 척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던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경석은 발소리를 듣고 급히 뒤를 돌아보았고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본 순간 그가 아직 반응하기도 전에 저는 이미 그녀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강한 발차기로 그녀의 배를 가격했고 그녀는 3-4m나 날아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누운 채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수갑을 꺼내 주경석의 손을 채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제압되었습니다. 그때 장혜진은 화가 난 채로 말없이 주경석의 다리 사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녀가 착용하고 있던 가짜를 확인했습니다. 주경석은 여성이었고 그 가짜 물건을 이용해 남자로 가장해 왔던 것입니다. 장혜진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치며 주경석의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난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왜 날 속였어? 이렇게 하는 게 날 배신하는 거야. 너 이게 나한테 할 짓이야? 주경석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 몸은 여자지만 어릴 때부터 남자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스스로를 남자라고 생각했어. 널 속인 건 사실이지만 널 사랑한 것도 사실이야. 물론 난 좀 바람둥이야. 난 너만 좋아한 게 아니라 저기 있는 그의 아내도 좋아해. 그녀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당신 내 아내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주경석은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사적인 모델일 뿐만 아니라 가끔은 나와 잠자리도 가졌어. 아내가 너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고 아내는 성적으로 정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경석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 후 당신 집에 많은 빚이 생겼잖아. 당신 아내는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도와주고 싶어 했어. 나는 남자 옷을 입고 다니지만 본질적으로 여자야. 당신 아내에게 내가 여자라는 건 바람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거야. 물론 그녀도 이런 일을 원하지 않았겠지만 나는 그녀에게 많은 돈을 주었어. 결국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당신 빚을 갚기 위해 이런 일을 한 거야. 이 말을 듣고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강한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저를 돕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화를 낸 것에 대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은 제 책임이고 제 무능함 때문입니다.
이제 추경석은 이미 제압되었고 남은 일은 장혜진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장혜진은 추경석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전에는 꺼져 있던 아내의 휴대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 돌아와줘. 그 사람이 여자라는 걸 알았어. 당신과 그녀 사이에 있었던 일도 다 이해해. 당신을 탓하지 않을게.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여보 사랑해. 지금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한참을 침묵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여자라면 내가 그녀와 잔 건 바람이 아닌 거죠. 맞죠? 맞아. 저는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내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나를 싫어하지 않을 거죠? 당신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잖아. 내가 왜 싫어하겠어? 그냥 여자친구랑 잠을 잔 것뿐이라고 생각해. 당신도 나 사랑하지? 돌아올 거지?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자. 이 일은 우리 둘 다 잊어버리자. 앞으로 이 일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기로 해. 누가 말하면 그 사람은 강아지야.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당신 무능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당신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나도 이 일을 하기 전에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빨리 빚을 청산하고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당신 보고 싶어요. 얼른 데리러 와줘요.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소동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추경석은 경찰에 의해 사기죄로 조사를 받았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장혜진은 경찰서에 가서 추경석의 사기 행각을 신고하며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추경석은 사기와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사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추경석과 함께 일하며 1,000만 원을 벌었고 저도 열심히 일하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가며 집안의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렇게 6개월 후 우리는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니 더 이상 아내를 떠나 멀리서 일하며 아내와 떨어져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우리가 사는 도시로 돌아와 일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아내는 마침내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유산이 걱정되어 어린이집 교사 일을 그만두라고 권했습니다. 아내는 제 조언을 받아들이고 일을 그만두었고 덕분에 아이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닮은 예쁜 딸을 낳았고 지금은 집에서 딸을 돌보며 간간히 온라인 쇼핑으로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진급을 하였고 수입도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이를 계획하고 있으며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돈을 모아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가족은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욱 재밌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